왜 옛날에 어떤 중학생이었나? 그런 제목으로 유서를 쓰고 자살해서 엄청 큰 이슈였잖아요. 영화도 나오고. 그런데 한 3, 40년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행복은 성적순인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를 다닐 때도 공부를 곧잘 했었고 회사에 들어온 이후로도 일 참 잘하는 직원으로 저희 지점에 소문이 자자한 저인데 그런데 왜 갑자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냐는 소리를 다시 꺼내냐고요? 이건 전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지독한 학벌 우월주의자 예비 시모 때문입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장사를 하시던 저희 부모님은 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항상 저를 데리고 가게에 나가셨대요. 하루 종일 계산대에 앉아서 보는 거라곤 돈을 받고 돈을 거슬러준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가족들이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제대로 된 말을 배우기도 이전에 새 많은 법부터 배웠다고 그래요. 점점 크면서 제가 직접 계산도 하고 장부도 정리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돈 만지는 사람이 되어야지 생각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를 붙여서 특성화고를 진학하고 난 후에도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하게 공부도 잘하고 전산 회계며 기업 회계며 고등학교 시절 동안 딴 자격증만 8개가 넘네요. 열심히 하는 놈이 즐기는 놈 못 이긴다고 그렇게 즐겁게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장 추천까지 받게 됐고 그 덕분에 내노라 하는 은행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특별 전형으로 합격해 행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회생활 경험이라곤 하나도 없이 졸업 후 바로 행원 일을 시작하면서 6개월 넘게 매일같이 울면서 퇴근한 것 같아요. 다른 선배들은 쉽게 쉽게 하는 것만 같은데 왜 민원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제 창구로 오는지 분명히 오전까지 잘 맞았던 시제금이 왜 퇴근 시간만 되면 그렇게 안 맞는지 1부터 10까지 다 어려운 일들 뿐이었죠. 근데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숨통은 직속 사수였던 계장님 덕분이었습니다. 계장님, 어떡해요? 제가 또 실수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니까 얼른 나가서 밥부터 먹고 와요. 어제도 제일 꼴등으로 먹었지? 사고 수습도 밥부터 먹고 하자고. 제가 한 실수는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덮어주시고 작은 거라도 잘하면 역시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면서 치켜 세워주시는 계장님 덕분에 저는 힘든 회사 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계장님에 대한 저의 마음은 상사에 대한 존경심이나 감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결국 제 길고 끈질긴 짝사랑 끝에 저희는 지점 공식 커플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귄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부담이 많은 사내 연애였기 때문에 다른 직원분들께는 비밀로 하기로 하고 저랑 가장 친했던 여자 대리님께 커피를 마시면서 저희 연애를 조심스럽게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대리님이 대뜸 표정을 확 구기시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야, 왜 하필 조계장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리님? 사귀기 전에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보지. 아휴. 평소에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남에 대한 험담이라고는 일절하지 않으시는 대리님이셨기에 제가 연애 사실을 밝히자마자 학을 떼는 모습에 너무 당혹스러운 마음이었어요. 그렇다고 이런 반응을 봤는데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사귀는 사이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냐면서 극구 입을 다무시는데 무슨 안 좋은 소문이라도 있는 거냐며 들들 볶았죠. 고민하시다가 겨우 입을 떼시더라고요. 자기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자기 입사하기 전에 조계장 소문 장난 아니었어. 이전에 있었던 은행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신입 행원이랑 바람 펴가지고 아주 쑥대밭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승진에도 누락되고 여기로 온 거라고. 나도 뭐 그런 소문이라서 괜히 말 안 전하고 그러려니 하는데 문제는 조계장 엄마야, 엄마. 어머니가 왜요? 조계장 엄마 우리 은행에서 유명하잖아. 갑질로. 나는 자기 아들이 은행에 있으면 그런 진상도 못 피울 것 같은데 그렇게 무식하고 교양 없는 사람 처음 봤다니까. 툭 하면 행원들한테 막말하고 돈 꼴랑 몇십만 원씩 빼면서
자기 개인 심부름을 그렇게 시킨다고 하더라고. 조계장도 지 엄마한테 찍소리도 못하나 봐 또. 여튼 사귄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나도 이런저런 말 보태고 싶지는 않은데 자기는 사회생활 경험도 얼마 없다고 하니까 내 여동생 같아서 진심으로 걱정돼서 해주는 소리야. 너무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서 대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예비 신랑을 의심하다기보다는 말 옮기기 좋아하는 회사 사람들이 또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대는 소리에 괜히 또 예먼 사람을 잡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던 예비 신랑은 바람을 필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런 예비 신랑의 어머님이 진상 고객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문에 대해 한 톨의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제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16번 고객님, 8번 창구로 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내가 이체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고객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종이에 작성해 주시고 신분증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 고객님은 다정하고 친절한 말투로 이체 업무를 하겠다고 찾아오셨고 저는 매뉴얼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었죠. 그러더니 대뜸 커피를 한 잔 타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은행이라 종종 이런 일이 있었기에 커피를 타다 드리고 마저 업무 처리를 하려는데 이번엔 대뜸 아가씨는 대학교 어디 나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앞에 특성화 고등학교 나왔어요. 어머니, 대학교는 따로 안 나왔고요. 아, 그래? 아니 아가씨 들어봐. 내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고졸이래. 우리 아들은 내가 엄청 고생해서 좋은 대학교를 졸업시켰는데 말이야. 아가씨 같으면 결혼을 시키고 싶겠어? 글쎄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드님이 정말 좋다고 하시면 학벌이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데요. 의뢰 고객님들과 하는 가벼운 대화일 거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에 앉은 고객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가 타다 드린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제 머리 위로 부어버리시더군요. 이야기하는 동안 커피가 식어서 망정이지 정수리 위로 미지근한 커피가 쏟아지는데 그동안 은행에서 별별 진상 고객을 다 만나보고 5만 가지 당황스러운 일을 다 겪어봤는데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황당한 마음에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옆 창구에서 선배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오더라고요. 어머, 고객님 왜 그러세요? 뻔뻔하게 뭐? 정말 좋다고 하면 학벌이 어쩌고 저쩌? 그래서 네가 그 짧은 가방끈으로 내 아들 꼬드긴 거니? 어? 고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때 저 멀리서 누가 황급하게 제 앞에 분에 차서 씩씩거리는 고객님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뛰어오길래 쳐다보니 세상에 바로 제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커피를 뒤집어 쓴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 슬슬 인사를 갈 때가 되지 않았냐는 말에 너무 급하지 않냐며 좀 천천히 해도 늦지 않는다는 예비 신랑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고졸인 저를 집안에서 그렇게나 반대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덕분에 온 은행에 저희 둘이 사귀는 사이인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비 신랑에 비해 학벌이 부족해서 극심한 반대를 겪고 있다는 것이 온 회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분이 풀리지 않아 한바탕 더 하시려는 어머님을 모시고 급하게 자리를 떴고 저도 도저히 일을 더 할 수 있는 꼴이 아니라 급하게 연가를 쓰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죠.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쯤에서 예비 신랑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야, 집 앞이야. 많이 속상하지. 미리 얘기 못해서 너무 미안해. 잠깐 문 좀 열어줄 수 있어? 솔직히 꼴도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예비 신랑이 무슨 죄가 있냐 싶어서 문을 여니 꽃다발을 들고 찾아와 사과를 하더라고요. 만날 때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자기도 소문 들어 알겠지만 우리 엄마가 많이 드센 편이야. 아버지가 도박 빚으로 집 말아먹고 혼자서 집안을 일으켰어.
나 대학 보낸다고 식모살이부터 설거지며 하셔서 학벌에 유난히 예민하셨나 봐. 우리가 조금 더 설득하고 노력하면 어머니 마음도 금방 돌아서실 거야.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눈물까지 그렁그렁 고여서 불우한 집안 사정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는데 결혼을 결심한 이상 서로의 흠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품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도 최선을 다해 어머님의 마음을 돌려보겠다 다짐했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니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에 대한 수근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일 먼저 예비 신랑과 시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대리님은 조용히 어깨만 토닥거려 주시곤 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제가 불구덩이로 뛰어들지 못하게 뜯어 말렸는데 저는 왜 눈과 귀를 막고서 저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를 공격한다고 생각했는지 돌이켜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선택들이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예비 신랑과 가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나를 만나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고졸에 대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잖아. 그러지 말고 오빠가 제대로 약속을 잡아주면 어때? 나도 정식으로 찾아뵙고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 오빠도 어머님이 싫어하시니까 지레짐작하고 괜히 무슨 일 생길까봐 더 못 만나게 하고 그러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우리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말자. 그 뒤로 저는 예비 신랑을 통해 생일이며 명절이며 각종 기념일들마다 잊지 않고 꾸준히 선물을 보내면서 어머님의 마음을 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일까요? 저와 예비 신랑의 긴 설득 끝에 저희가 만난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예비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노력이 맨땅에 헤딩은 아니었구나 싶어서 뿌듯함에 말할 수 없는 벅차오름이 있었고 어머님이 조금씩은 마음을 여시구나 싶어서 주말에 집에 한번 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눈물까지 찔끔 흘렸습니다. 자기야, 나 어때? 너무 꾸민 느낌 나지 않아? 이 꽃다발은 어때?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아니야, 괜찮아. 단정해. 꽃다발도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선물에 꽃다발까지 사서 긴장 가득한 마음으로 예비 신랑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하시고 요리로 분주하신 어머님은 예비 신랑을 보자마자 활짝 웃으면서 맞아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밥도 못 먹었지? 너 좋아하는 거 엄청 많이 해놨다. 내가 그래. 왔니?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처음 뵙고 인사드려요. 뭐 비공식적으로 괴롭혔으니까 이걸 첫 만남으로 하자고 협박이라도 하는 거니? 무서워서 눈이나 마주치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선물을 건네자 아들 얼굴을 한번 힐끗 보시더니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도 뭐 도울 게 없나 하고 얼른 따라 들어갔죠. 그러자 어머님이 제 옆에 조용히 오셔서 귓속말로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넌 낯짝도 두껍다. 나한테 커피까지 맞아놓고 집에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싶든? 무식한 애들이 겁도 없이 뻔뻔한 건 알겠는데 진짜 여기까지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허락한 줄 알고 신나서 왔을 거 아니야. 꿈도 꾸지 마라. 너 꿈깨라고 부른 거니까. 그리고 나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면서 도울 거 없대도 그러네. 편하게 앉아요. 예, 너도 얼른 와서 밥 먹어라. 아가씨 혼자 앉혀두지 말고. 라고 하시면서 저를 식탁에 앉히시더라고요. 정말 순식간에 두 얼굴이 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쎄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어렵게 얻은 인사 기회를 만치고 싶지 않아 쓸데없는 대꾸 대신 냉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는데 순간 확 구역질이 날 뻔한 걸 참았습니다. 다시 보니 밥 색깔도 조금 누런 게 살짝 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머, 왜 그래요? 입에 잘 안 맞아요? 내가 요리 솜씨가 영 없어서. 무슨 소리야. 엄마만큼 요리 잘하는 사람이 또 어딨다고. 갑자기 왜 그래? 뭐가 입에 안 맞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억지로 밥을 입에 밀어넣고 나서 힐끗 본 예비 신랑이나 어머님 밥그릇 속은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제 밥만 확실히 누렇고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게 전에 해놓은 걸 다시 전자레인지에 돌린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 싶고 뭔가 헷갈리셨나 싶기도 해서 그래, 반찬을 집어먹으면 좀 덜하겠지 했어요. 요리를 잘하신다는 말이 정말 빈말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잡채, 전복찜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갈비찜을 막 집어드렸는데 어머님께서 젓가락으로 제 손등을 탁 내려치시더라고요. 어머, 미안해.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하던 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는 이거 먹자고. 귀한 건데 우리 집엔 턱 먹는 사람이 없어서. 어머님은 냉장고에서 락엘랑통을 하나 더 꺼내와서 저랑 어머님 사이에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통 안에는 이미 누가 다 발라먹고 부스러기만 남은 것 같은 말이 좋아 부스러기지 거의 음식물 쓰레기 같아 보이는 생선 조림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난감한 얼굴로 예비 신랑을 잠깐 쳐다봤는데 우리 엄마가 양념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해 하면서 갈비찜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내는데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괜히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보일까 봐서 구역질이 올라오는데도 어머님이랑 예비 신랑은 손도 안 대는 시큼한 밥에 생선 조림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제가 다른 반찬에 젓가락이라도 대려고 하면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반찬 그릇을 예비 신랑 앞으로 쓱 밀어버리시거나 생선 조림 양념을 숟가락으로 퍼서 제 밥그릇에 올리시더라고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고. 그런 말 알아요? 사람이 분수에 맞는 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응? 아가씨는 어떻게 생각해? 네, 어머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이 뭔가 물어보시는데 왜 하필 지난번 커피 사건이 생각나는지 거기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또 뭔가 날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맞장구를 치니 뭐가 그렇게 우스우신지 제 어깨를 치면서 박장대소를 하시더라고요. 찝찝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는 밥을 꾸역꾸역 씹으면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곱씹어 보니 제가 고졸이라고 저한테 일부러 그런 음식들을 주신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그렇게 못된 분은 아니시겠지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비 신랑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죠. 오빠, 혹시 아까 밥 정말 괜찮았어? 난 밥에서 좀 시큼한 맛이 나던 것 같은데 내 것만 그랬나 해서. 아까 생선조림도 그렇고. 응? 무슨 소리야? 엄청 맛있게 잘 먹었는데. 너도 아까 맛있게 잘 먹었다고 했잖아. 엄마가 우리 온다고 어제부터 혼자 장보고 얼마나 바쁘게 준비했는지 알아? 그럼 네 말은 우리 엄마가 너한테 일부러 뭐 쉰밥이라도 주고 그랬다는 거야? 아까 보니까 엄마가 너 챙겨준답시고 밥그릇에 이것저것 직접 떠주는 것 같던데. 고생하셨다고 따로 연락은 못 드릴 망정 그게 무슨 배은망덕한 소리야 지금? 아니야. 당연히 그런 생각 안 하지. 내가 오늘 너무 긴장하고 피곤해서 입이 좀 썼나 봐. 나 당연히 그런 생각한 거 아니야. 오해하게 말했으면 내가 미안해요. 그런데 웬걸 인사를 드리고 나서 집에 도착하니 그날 밤부터 장이 꼬인 듯이 아프더라고요. 결국 새벽에 식은땀이 나고 화장실까지 걸을 수도 없어서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식중독 진단을 받고 링거에 주사해 며칠을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먹은 거라곤 인사 가서 먹었던 밥밖에 없는데 예비 신랑 말처럼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셨을 리도 없고 그냥 너무 긴장하고 피곤해서 장이 꼬인 걸까? 날씨가 조금 더운 탓에 음식이 잘못된 게 있었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험난하고 어딘가 찝찝했던 첫인사가 어찌저찌 마무리됐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난 뒤 몇 주가 지났는데도 별다른 대답이나 연락이 없어 저는 예비 신랑을 열심히 쪼아댔습니다. 어머님이 별 말씀 없으시냐, 나에 대해서 어떻다 뭐 이런 말씀 안 하시냐. 캐물어도 돌아오는 건 영 시원찮은 반응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 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나도 피곤해. 너무 재촉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시간 지나면 엄마도 나아지겠지. 저에 비해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 예비 신랑의 태도에 서운하기도 했지만 정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너 지금 바쁘니? 여보세요? 어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넌 예비 시댁이라고 입으로만 그래놓고 인사 오면서 번호 저장도 안 해놓은 거니? 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따로 연락드리는 게 실례일까봐 번호를 따로 저장을 못했는데 혹시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됐고, 너 운전은 할 줄 알지? 갈 데가 있으니까 20분 내로 우리 아파트 입구로 와라. 괜히 바쁜 우리 아들 오라가라 하지 말고 너 혼자만 따로 부른 거니 눈치껏 조용히 알아서 오거라. 알겠니? 예비 신랑과 함께도 아니고 저랑 따로 만나자는 어머님 말씀에 옳다구나 했어요. 드디어 저에게도 어머님에게 제대로 해명하고 제대로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고요.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얼른 옷을 갈아입고 신호 대기 때마다 화장을 하면서 데이트 때보다 더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아파트 입구에 가서도 한 20분을 더 기다린 것 같았지만 마냥 설레고 즐거웠죠. 드디어 나오신 어머님은 앞자리가 아닌 뒷자리에 타시더니 문을 쾅 소리나게 닫으시고 대뜸 몸을 앞으로 쭉 빼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예, 너는 일하러 가는데 옷꼬라지가 이게 뭐야? 아휴, 얼굴은 또 이게 뭐고. 하여간 못 베어먹은 눈치 없는 게 티가 바로바로 난다니까. 아, 됐다. 이거 주소는 읽을 줄 알지? 여기로 바로 가라. 어머님, 무슨 일이요? 아휴, 너 거기 가선 그 어머님 소리 좀 그만해라. 정말 창피해서. 어른이 뭐 하자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하나하나 토달지 말고 그냥 가라. 그렇게 저는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정말 수행기사처럼 운전만 했습니다. 어머님은 뒷자리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앞자리로 다리까지 뻗고 큰 소리로 웃으면서 통화까지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나 싶고 순간 화가 났지만 정말 꾹 참았죠. 도착한 곳은 김장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녀회관이었습니다. 어머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일손 모자라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소리는 하여튼 일꾼 데려왔으니까 나는 알아서 빼줘. 어머, 무슨 김장하는데 옷을 이렇게 입고 왔대? 이 아가씨는 누구야? 며느리야? 며느리는 무슨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애야. 아유, 됐어. 야, 너 신발 갈아 신고 저기 구석에 가서 배추나 날라라. 볼 때마다 눈만 꿈뻑꿈뻑. 아유, 진짜 속 터져 죽겠네. 어머님한테 잘 보이겠다고 그 짧은 사이에 옷이며 신발이며 제일 아끼는 것들로 골라 입고 골라 신은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라고 묻는 질문에 어머님은 표정을 확 구기며 손사래까지 치시더라고요. 그리고선 제 앞에 장화랑 고무장갑을 툭 던지더니 어깨를 툭툭 미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생각을 했지만 꼭 못 배운 애들이 끈기도 없어가지고 하는 어머님의 한마디에 서러움을 넘어 오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3시간이 넘도록 무거운 배추를 나르고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묻히는 동안 어머님은 테이블에 앉아 그야말로 한심하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오히려 거기 계신 다른 어머님들이 어떻게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손끝이 야무지냐며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손마디도 쑤시고 허리도 아팠지만 그래도 분명 어머님이 하고 계신 오해만큼은 제대로 풀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장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어머님은 또 편안한 자세로 뒷자리에 타시더라고요. 야, 너 김치통은 챙겼니? 2통 챙겼지? 네, 챙겼어요. 그거 우리 집에 올려다 놓고 가라. 그럴게요. 어머님,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저 밤이든 주말이든 시간을 내서라도 대학 졸업할게요. 요즘엔 사이버 대학 같은 게 잘 되어 있어서 노력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졸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정말 마음만 먹으면 대학도 대학원도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일하는 게 좋아서 갈 생각을 못했던 것뿐이에요. 그냥 어머님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려요. 너 괜히 결혼이 수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야.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보인다고. 너 대학 안 보낸 너희 엄마 아빠도 문제 있는 거다. 마음만 먹으면 대학도 대학원도 나올 수 있는 애를 왜 안 보냈다니. 그거 집안이 못 배워서 그런 거다. 어머님은 그렇게 차 안에서 저한테 막말을 쏟아내시고 저는 그 막말을 고스란히 듣고서도 멍청하게 김치통을 이고 지고 집까지 올라가서 고개를 숙여 인사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지금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결혼을 하려고 하냐며 혀를 차시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저는 예비 신랑과 정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끈끈한 사이였고 학벌이라는 작은 오해가 저희를 갈라놓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말대로 저희의 노력과 시간이 해결해줄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로 여겼으니까요. 어머님이 정말 소름 끼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은행 커피 사건 이후로 예비 신랑에게 크게 한 소리 들으셨는지 다른 사람들, 특히 본인 아들이 보는 앞에선 저에게 세상 착한 예비 시어머니인 척을 하시고 꼭 본인 아들이 없는 틈을 골라서 저를 괴롭히셨어요.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회사에 출근하니 주말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예비 신랑이 잠시 이야기 좀 하자며 직원 휴게실로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얼굴을 보자마자 주말 동안 어머님과 있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서러운 마음이 울컥 올라왔지만 그렇다고 또 그 일을 냉큼 고자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되려 예비 신랑이 신경질적인 말투로 저를 몰아세우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야, 혹시 우리 엄마 김장 봉사하는데 따라갔었어? 어떻게 알았어? 어머님이 오빠한테 따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말 안 했는데. 분명 어머님이 예비 신랑한테는 이런 방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서 전 나름대로 약속을 지킨다고 말을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예비 신랑이 그렇게 입이 무거운 편도 아니라서 괜히 말을 꺼냈다가 어머님 귀에 들어가면 또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까 그게 더 무서워서 입조심했던 것도 있는데 오히려 예비 신랑 입에서 그날 얘기가 나오니까 솔직히 뭔가 좀 이상하다 싶긴 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이왕 점수 딸 거면 조금 잘 좀 하지 그랬어. 엄마가 봉사활동 엄청 좋아하는데 다녀와서 한숨만 푹푹 쉬길래 내가 달래고 물어봐서 겨우 얘기하시더라. 그래도 너랑 같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연락했더니 싫은 티 엄청 내면서 원피스에 힐까지 신고 나왔다며. 김장 봉사 다녀왔는데 냉장고가 텅 비어있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김치도 엉망으로 버무려서 도저히 챙겨올 수가 없었대. 엄마가 아줌마들 사이에서 너 괜히 욕먹을까 싶어서 돈까지 더 챙겨주고 왔다더라. 이제야 겨우 마음 좀 열고 계신 것 같은데 쉬는 날 불렀다고 꼭 그렇게 싫은 티 내면서 갔어야 했어? 이 얘기도 너 기죽는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얘기한다.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오빠, 진짜 아니야.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나 가서 3시간 넘게 정말 배추 열심히 나르고 군소리 없이 일 잘했어. 그리고 김치도 2통이나 챙겨서 집까지 들고 갔었는데 무슨 소리야? 너 저번부터 말 되게 이상하게 하는 거 알아? 내가 지금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거야? 결혼 허락받자고 내가 집에서 엄마 비위를 얼마나 맞추고 있는데 넌 꼭 우리 엄마만 이상한 사람 만들더라. 어머님이 신발 신고 발을 올리신 통에 제 차에 아직도 흙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팔자에도 없는 김장을 하는 통에 아직까지도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황당했죠. 그런데 대체 어머님은 예비 신랑한테 또 어떤 거짓말을 한 건지 오히려 제가 순식간에 어머님이 주신 기회를 발로 걷어찬 싸가지 없는 예비 며느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솔직히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싶었는데 예비 신랑이 생전 처음 보는 표정으로 너랑 같이 지내면서 네 인성 하나만큼은 믿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여기서 네가 더 얘기하면 나 너한테 너무 실망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순간 마음이 덜컹하면서 이대로 영영 관계가 틀어질까 겁부터 나더라고요. 뭔가 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며 급히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휴게실에서 나왔어요. 그게 끝이냐고요? 천만에요.
어머님은 은행에서 소문난 대로 진상이란 진상짓은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어쩜 예비 신랑이 일을 쉬는 날이나 잠깐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만 귀신같이 골라서 찾아오는지 다른 은행 직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퇴근하고 장을 봐오라고 장볼 목록을 주고 간다거나 본인은 비위가 약해서 이런 거 못 버리겠다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덜렁 던져주고 가신 적도 있으세요. 결혼 허락을 받아야 하는 예비 시어머니가 이러고 있다고 어디다 말도 못하잖아요.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죠. 입사 초기보다 더한 스트레스에 예비 신랑과는 어딘가 서먹해진 것 같고 그날도 막막한 마음으로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니 부모님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저녁상을 한가득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우리 딸,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지? 얼굴이 아주 홀쭉하네. 아니야. 어머님이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데. 나 드레스 입으려면 다이어트 해야 해서 그래요. 오빠랑 곧 상견례 날짜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엄마 얼굴을 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괜히 더 너스레를 떨고 방으로 들어와서는 베개에 얼굴을 받고 소리 죽여 펑펑 울었어요. 너무 서럽더라고요. 정말 말할 곳이 이렇게 없나 연락처만 하염없이 내려보다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대리님, 저 대리님이 그렇게 뜯어 말리시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했어요. 저 어쩌면 좋아요? 저 어디다 정말 말할 데도 없고 예비 신랑도 제 말은 안 믿어줘서 너무 억울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선 여태 회사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말 구구절절 다 얘기했어요. 은행에서 제가 당했던 일들이야 옆에서 다 보셨으니 잘 아실 테고 저희 관계를 누구보다 말리셨던 분이었지만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억울함은 풀어야 된다고 하면서 제 예비 신랑도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열을 내시더라고요. 그 할망구도 제대로 당해봐야지. 너 차에 블랙박스 녹음됐지? 그날 차에서 했던 얘기 다 녹음됐을 거 아니야. 조계장한테 그거 들려주면 되잖아. 그럼 자기도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알겠지. 제가 왜 블랙박스 생각을 못했을까요? 차에 가서 급하게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다행히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주말에 차 안에서 어머님과 제가 했던 대화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이대로 놔뒀다간 거짓말쟁이라는 오명만 남고 결혼까지 틀어질 것 같아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차에서 고민하다가 할 말이 있다며 예비 신랑을 집 앞으로 불러냈고 차에 타서 시큰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예비 신랑에게 블랙박스를 재생해 그날의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더군요. 몇 번이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되감기라 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에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제가 일방적으로 어머니께 당해왔던 것들과 억울하지만 거짓말쟁이 취급을 당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솔직히 후련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난 정말 몰랐어. 우리 엄마가 이랬을 거라고. 그냥 네가 뭔가 오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도 어머님이랑 시간을 보내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오빠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싫어서 이걸 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야. 그냥 내가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해볼게.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다. 정말 미안하다. 고자질을 한 것만 같아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리님의 슬기로운 지혜로 저희 둘 사이의 오해는 그렇게 일단락 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도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서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구나 했었고 그에 비하면 제가 겪었던 일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넘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정말 사연을 제보하게 된 건 그 뒤에 일어났던 일 때문입니다. 둘 사이 오해만 풀면 순조롭게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었으니까요. 실제로 어머니께서 그동안 크고 작은 오해가 있었다면서 저에게 꼭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달라셨다고 예비 신랑을 통해 듣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저희 상견례 날짜가 잡히게 되면서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이를 갈면서 저를 엿먹일 궁리를 하고 계셨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온 신경을 쏟으시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상견례 장소부터 메뉴 선정까지 남들이 보면 유난이다 싶을 정도로 공을 들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모 이모하면서 따랐던 엄마의 절친한 친구분이 하시는 한정식 집으로 장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서둘러 가는 게 좋겠다.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1시간 반 전인데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야? 엄마, 너무 긴장하셨다. 사람은 정성을 들인 만큼 돌아오는 거야. 너 시집 가서도 시어머니한테 그런 마음으로 잘해야 하는 거다. 아유, 난 왜 결혼식도 아닌데 벌써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지 원.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서 약속 시간보다 거의 1시간은 일찍 상견례장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보다 어머님이 먼저 약속 장소에 와 계시더라고요. 구석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건지 저희가 왔는데도 전혀 모르시는 눈치셔서 엄마가 짧게 헛기침을 하니까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시면서 뒤를 돌아보셨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이렇게 일찍 와 계실 줄 모르고. 오빠는요? 주차하고 있어요? 가게도 둘러볼 겸 겸사겸사 내가 좀 서둘러 먼저 왔다. 아휴, 사돈이 이렇게 부지런한 줄 아셨으면 저희가 좀 더 부지런을 떨 걸 그랬어요. 저희 엄마는 상견례 자리에서 골빈 여자로 보이기 싫다면서 평소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도 빼고 가방도 너무 비싼 거 들고 나가면 안 된다면서 아빠가 유난 좀 그만 떨라고 했을 정도로 옷 고른데도 한참 신경을 쓰셨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본 어머님 패션은 왜 복독방 사장님 같은 아시죠? 어머님을 자주 뵌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엄마 기를 좀 죽이고 싶으셨나 싶을 정도로 과하게 꾸미고 나오셨더라고요. 평소에 액세서리도 잘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금반지도 양손에 몇 개라 하신 건지 식사하실 때 불편하시진 않으려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희 엄마도 처음 보더니 좀 흠칫 놀라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물잔을 잡는데 주렁주렁한 금반지가 자꾸 물잔을 쳐서 거슬렸었나 봐요. 또 10손가락에 낀 반지를 다 빼서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그걸 또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서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엄마는 바닥에 엎드려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간 반지까지 줍고 있더라고요. 엄마, 바닥 더러워요. 내가 할게. 일어나세요. 아유, 됐어. 괜찮아. 집에선 뭐 걸레질 안 하니? 아, 죄송해요, 사돈. 제가 평소엔 잘 하지도 않은데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지라 신경을 좀 쓴다는 것이. 아유, 아니에요. 받으세요. 사돈 반지가 너무 예뻐요. 그렇죠? 이거 전부 아들이 해준 거예요. 자기 키우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제 생일 때마다 반지 하나씩을 해줬는데 전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어쩔 땐 내 손가락에 없었음 싶기도 한다니까요. 그렇게 자기 엄마를 지극하게 생각하고 효심이 깊은 앤데 살면서 자기 엄마한테 싫은 소리 한번 큰 소리 한번 낸 적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 들어올 며느리가 대단한 긴 한가 봐요.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뼈 있는 어머님의 이야기에 상견례장은 또 쎄해졌죠. 저희 엄마도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서 웃고만 있으시는데 다행히 예비 신랑이 약속 시간에 맞춰온 덕에 어색한 분위기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코스 요리에 주문할 내용이 있는데 깜빡하셨다며 잠시 주문을 하러 가셨다가 돌아오셨고 드디어 저희의 상견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살얼음 판이 따로 없었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결혼을 하는 마당에 서로 집안끼리는 솔직하게 다 알아야 하니까요. 혹시 두 분은 학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엄마, 그게 무슨... 어른들 대화하는데 끼어들지 마라. 경우 없이. 동네에서 두 분이 장사로 성공하셨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댁이랑 저희 집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동네에서 하도 뼈 빠지게 아들 키워서 졸부집으로 대릴 사위 보낼 거냐는 말이 많아서요. 저희 며느리도 고등학교까지만 나왔다고 해서 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배움 가지고 차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아무래도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고 두 분도 오래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수준 차이라는 게.
경쟁 활동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알게 모르게 티가 나는 거니까요.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탁 소리나게 젓가락을 내려놓고 쏟아내는 어머님의 말씀에 저희 모두 다 벙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설마 했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저한테나 하셨던 학력이나 수준 차이를 운운하실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비 신랑도 저희 부모님까지 있는 자리다 보니 어머니께 크게 화도 못 내고 당황스러워하며 땀만 뻘뻘 흘리고 있더라고요. 사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이 누군가의 눈에는 졸부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도 저도 고등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말하기 참 쑥스럽지만 학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진학하겠다고 하면 저희 밑에 딸린 동생들은 공부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참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부모님이 못 이룬 꿈 좀 이뤄줬으면 했는데 어쩌겠습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래도 셈은 참 빠르고 현명한 아이라서 절대 집안 살림에 구멍 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족한 건 많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아유, 내 반지. 아빠의 이야기로 다시금 좋게 흘러가던 상견례장의 분위기는 어머님의 비명으로 그야말로 개박살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황급히 일어나면서 테이블에 물잔이 쏟아지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일어나신 어머님은 주머니를 까지집고 테이블볼을 들어 테이블 밑을 살펴보면서 난리를 치셨죠. 내가 분명 금가락지를 굵은 거 3개, 얇은 거 5개, 이렇게 8개라고 왔는데 이제 보니까 굵은 게 2개밖에 없잖아. 이게 어디로 간 거야? 아까 반지를 빼놓고 바닥에 떨어져서 난리가 났을 때 사라졌던 건가 하고 온 가족이 일어나서 어머님의 반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테이블 근처에 있어야 할 반지가 귀신같이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눈물까지 그렁그렁 고이셔서 테이블을 뒤지시더니 갑자기 저희 엄마를 노려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래서 없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본수도 모르고 남의 거 욕심내는 건 딸이 엄마를 꼭 빼다 닮았나 보네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내가 틀린 말했니? 고졸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내 아들 넘보는 너나 분수도 모르고 내 반지 훔쳐가는 좀도둑 같은 네 엄마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 사람을 보면 집안이 보인다고. 오늘 와서 보니까 집안 수준을 알겠다. 딱 이 정도인 거야. 아들, 알겠어? 이런 집에 어떻게 상가를 든다는 거야. 이렇게 손버릇 나쁘고 수준 떨어지는 장모한테 너를 어떻게 줘 내가? 엄마, 제발 좀.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짜고짜 저를 도둑으로 의심하시다니요. 내가 눈치 못 챌 줄 알았어요? 아까 내 반지 예쁘다 할 때부터 저러다 사고 한번 치겠구나 싶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어.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 한두 번 만나보는 줄 알아? 수준은 모자라는데 욕심은 많아가지고. 아까 무슨 주제도 모르고 코스를 뭐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주방 다녀올 때 내 반지 슬쩍하고 어디다 갖다 놓으려고 갔겠지. 졸부 수준이 뭐 어디 가냐고. 내가 진짜 이런 집안이랑 엮일 뻔했다는 게 전인 공노할 일이고 동네 창피해서 어디다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할 것 같은데. 너희 엄마가 훔쳐간 금반지 값은 내가 문자로 보낼 테니 나한테 확실히 변상하고 우리 아들한테 다시 연락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알겠니?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하시겠어요. 엄마는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시고 예비 신랑도 이제 어머님의 실체를 알게 됐으니 반신반의하는 느낌이었지만 또 저희만 억울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견례 장소가 시끌시끌해지니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구석에서 박장대소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 전부 의아해서 쳐다보니까 구석에서 서빙을 하시던 직원분이 이 광경을 보시고 진짜 과장이 아니라 배꼽을 쥐고 웃고 계시더라고요.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이름이 뭐야, 당신? 제 이름은 물어서 뭐하게요? 아, 또 내 이름 물어봐서 애먼 사람 좀도둑으로 몰려고? 뭐라는 거야, 지금? 내가 뭐? 그럼 당신 말은 내가 뭐, 지금,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배꼽을 잡고 웃던 직원이 뚜벅뚜벅 구석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어머님은 다급하게 직원의 팔목을 잡았지만 직원은 팔을 확 쳐내버리곤 구석에 놓여진 장식장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뭔가를 꺼냈는데 세상에 어머님의 금반지였어요. 저희는 어리둥절했죠. 저게 왜 저기 있나. 그리고 나서 제 머릿속에 뭔가 퍼뜩 지나가더라고요. 상견례장에 1시간 전부터 일찍 도착해서 전화를 하고 계시던 어머님의 모습이요. 아니, 왜 저게, 네가 지금 숨겨놨지? 이 아줌마가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정말 나까지 도둑으로 몰려가네? 아줌마가 1시간 전부터 여기 기웃거리면서 반지 숨기는 걸 나도 봤고 여기 직원들도 보고 저 위에 CCTV도 같이 봤어. 어디서 수작질이야? 우리 가게는 당신처럼 수준 떨어지는 사람 손님으로 모실 수 없으니까 당장 나가. 야, 네가 뭔데? 어디 조무래기 직원 주제에? 너네 사장 나오라고 그래. 시끄러운 소리에 사장님이 나오셨고 분하고 황당해서 울고 계신 엄마를 보고 놀라서 상황을 살피셨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나오시자마자 어머님이 갑자기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고 상견례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머, 맞죠? 김 여사님. 김 여사님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상견례 한다고 하더니 상대가 김 여사였다고? 왜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어? 남편은 도박 중독자에다가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게 엄청 딱해가지고 거의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있었던 도우미 아줌마 있잖아. 우리 집에서 내 옷이며 가방이며 야금야금 훔쳐가고 밖에 나가선 내 옷이며 가방 두르고 내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나한테 걸리고 나니까 자기 아들이랑 같이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세상에 여기서 다 보네. 아줌마 가방 좀 내려봐요. 세상에 저희 엄마를 좀도둑으로 몰던 예비 시어머니가 엄마의 절친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던 손버릇 나쁜 도우미 아주머니였을 줄이야. 예비 신랑은 정말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예비 시어머니는 언제 폐악질을 부렸냐는 듯이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고 정말 불이 나게 상견례장을 빠져나가더군요. 그날 어머님의 그 자작극이 아니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면서 평생 그 거짓말에 맞장구를 쳤을 겁니다.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파혼은 받아들이겠다며 제발 회사에서만큼은 비밀로 해달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 중이고 당연히 어머님한테선 연락 한 통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고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 되려고 했던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이제서라도 깨닫게 된 게 어디냐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어요. 저도 저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족함 없이 저를 길러주셨던 부모님께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저희 가족이 이겨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로 의지하면서 마음을 달래고 조금씩 극복해 나가봐야겠죠. 저는 여전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요. 대신 이제는 저의 학벌이 아닌 제가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알아주는 그런 사람과 가족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사연을 듣는 여러분도 그런 가족을 만날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사연 유튜브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제 기구했던 과거 사연도 기억나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인 형편이 그리 어려운 분들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저희가 어릴 때까진 그랬죠. 저한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와 남동생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집안 사정이 오히려 여유로웠던 것으로 기억해요. 특히 친가에서 유산을 많이 물려받으신 편이라 상당히 편안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엄마는 원래 외가댁이 부자여서 뭘 물려받고 싶은 욕심도 없으셨다 하고요.
그런데 중간에 친가가 망하면서 저희까지 거기 휘말려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 돈은 다 날아가고 외가에선 망한 저희 집 상종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절연이 되었거든요. 아마 엄마가 우리 집 사정 안 좋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가 그렇게 끊어진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해서 저와 남동생이 중학생이던 시절 집이 완전 폭삭 가라앉았어요. 아버지는 그걸 막아내려고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가 결국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저희들을 악착같이 키우셨죠.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엄마는 저희 어릴 때 정말 가정적인 주부였거든요. 항상 간식도 손수 만들어주시고 저희 나가 놀면 같이 나가서 웃으면서 봐주시고 아버지하고 정말 그림같이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엄마는 항상 고급스러운 긴 스커트에 예쁘게 정돈된 머리를 하고서 화초에 물을 주거늘 앞치마를 하고 음식을 하셨거든요. 저희 중학생 때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이 망하고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강제로 생활전선으로 밀려나가게 된 거였죠. 엄마는 정말이지 죽을 힘을 다해 저희를 기르셨어요. 중학생이면 사실 그때부터 애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돈은커녕 빚밖에 남은 게 없지. 남편도 죽었지. 애들도 둘이나 되지. 지금 제가 어른이 되어서 돌이켜보면 대체 엄마가 저희를 어떻게 길러냈는지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하면서 돈을 버셨어요. 처음엔 장사를 돕다가 점원도 하다가 식당에서 일도 하셨는데 원래 손재주가 좋으셨기 때문에 봉제적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셨죠. 바느질도 잘하시고 천을 잘 다루셔서 원래 집에서도 홈패션을 많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봉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 봉제 공장이 또 골 때리는 곳이었어요. 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들 돈도 안 주고 폐업을 해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엄마는 동대문으로 가서 봉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다니셨어요. 이런 일감들이 꾸준한 곳은 몇 군데 없고 대부분이 좀 뜨내기로 일하게 되거든요. 먼저 자리 잡은 분들이나 운이 좋은 분들은 꾸준히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저희 엄마는 운이 안 좋으신 데다 초보라 그런지 고생을 무척 많이 하셨어요. 재봉 일을 하다 손을 여러 번 다치시기도 했고요. 저와 남동생은 그 와중에 그리 훌륭하게 자라나지 못했어요. 물론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착한 학생이었지만 엄마 속을 썩인 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죠. 대학은 가지 못한 채로 저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곧장 취직했어요. 사실 아쉬울 것도 없었죠. 저는 남동생이 공부를 못하기도 했고 취미도 없었거든요. 그냥 돈이나 벌어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자, 그게 낫겠다 싶었죠. 엄마는 좀 안타까워하셨지만 저희가 돈 벌어오니까 한결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져서 그것만으로도 살겠다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죠. 남동생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을 번 지 한 2, 3년 되었을 때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급하게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만성 신부전증이란 말을 들었어요. 관련 수치가 너무 좋지 않고 신장 기능이 10%도 안 되게 남아있어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동안 엄마가 너무 많이 피곤해하시고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이상하다고 여기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악화되었는데 그것조차 모른 채 엄마를 방치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죠. 엄마, 내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아니야, 넌 너대로 살아야지.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 아들, 딸한테 기댈 만큼 이 엄마가 약하지 않아. 엄마는 눈물을 흘리는 저와 남동생에게 웃어 보이며 말씀하셨죠. 엄마는 투석을 시작하셨고 힘든 나날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는 적응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또 사람이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엄마는 투석 때문에 힘드셨고 병 때문에 일도 못하게 되어서 아무래도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지긴 했어요. 저희도 일껏 번다고 벌었지만 고졸인 저희 둘에게는 임금이 올라가는 게 한도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제가 20 후반으로 넘어가던 무렵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 나이를 넘어가면 영영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닐까 싶었던 조바심도 있었고 그래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혼했거든요. 공격성 없이 순하고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던 무던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쪽도 돈이 없긴 매한가지라 저희는 시댁과 합가해서 살아야 했죠. 시어머니는 돈이 좀 있으셨는데 이쪽도 시아버지 없이 홀어머니로 남편을 길러오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좀 더 저희 사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더 빠르게 결정한 이유도 그래서였고요. 시어머니는 연세가 좀 있는 편인데도 굉장히 괄괄한 성격이셨죠. 평생 일로 다져져서 뼈가 굵은 분이셨어요. 어려서부터 시장에서 굴러먹으며 장사를 하셨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거의 40부터는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제가 저녁을 차려드릴 때 옛날에 있던 일이나 지금 하는 일에 대해 불평을 많이 늘어놓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듣게 되는 일이 많았죠. 내가 말이다. 그 식당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아니? 넌 아마 모를 거다. 곰탕집이라서 일하다 보면 아주 뼈가 물러나. 네, 식당 일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게다가 너무 오랜 기간 일을 하셨으니.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잘 모셔야 하는 거란다. 아니, 그런데도 주인은 내가 고마운 줄을 몰라. 하여간 돈 있는 것들은 일을 해주면 노예처럼 부린단다. 에휴. 하지만 제가 알기론 그 식당 주인분이 시어머니한테는 돈을 제법 많이 주신다고 알고 있었어요. 오래된 직원이고 아무래도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 같았죠. 실제로 시어머니의 말씀도 그랬고요. 나한테 돈을 좀 더 얹어주는 이유가 돈 봐줘서 그렇지. 그런 집이 얼마나 현금 장사가 많은지 아니? 그 현금 죄다 못 믿을 사람한테 맡길 수 없으니까 오래되고 신뢰할 수 있는 나 같은 직원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서 그 식당을 그만둘 수가 없구나. 아휴, 어머님, 그래도 그렇게 믿고 맡겨주시고 월급도 넉넉히 주시는데요. 그래, 뭐 그건 그렇다. 하지만 그게 다 내가 잘해서라는 거란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깨를 으쓱거리곤 했어요. 그렇게 월급을 잘 받아오셔서인지 홀어머니 밑에 자란 아들인데도 남편은 그리 돈 모자란 걸 잘 몰랐어요. 아껴 쓰는 일도 없었고 근검절약이란 말은 아예 머릿속에 있지도 않은 것 같았고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좀 답답했어요. 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게다가 우리 아이도 곧 태어날 건데 이렇게 막 쓰면 어쩌나 싶었죠. 예를 들어 담배 한 갑을 사면 제대로 다 피우질 않아서 장초도 그냥 버려버리고 갑 속에 한두 갭이 남은 게 있어도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일쑤였어요. 자기 손에 뭐가 있는지를 잘 보지도 않더라고요. 여보, 또 쓸데없는 거 샀지? 집에 당신이 좋아하는 귤 박스로 싸게 사다 놨는데 왜 비싼 걸 또 사와? 지금 있는 귤도 버리게 생겼는데. 아니, 그거야 뭐 맛이 없어서. 그리고 아까 갑자기 먹고 싶어서 그냥 샀어.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서 귤 한 봉지나 과자 2여 개 같은 어이없는 걸 사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사오는 거였죠. 그래도 지금은 작은 물건을 사오니 괜찮지만 나중에 이런 습관이 더 커지면 어떡하나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시어머니가 원인이었죠. 어머님은 남편이 뭔가 돈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그냥 지폐를 뭉텅이로 꺼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규칙적으로 딱 정해진 용돈을 준 게 아니라 그냥 규모 없이 턱턱 내주시는 거였어요.
그게 지금 20 후반인 남편한테까지 이어져서 남편은 시어머니 돈을 쓴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한테까지 그렇게 마음 좋게 돈을 내주시는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생활비 필요하다고 하면 저한테 매번 이래저래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돈을 내주셨거든요. 저는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식사 준비하고 집 관리하고 살림하면서 돈이 필요했던 건데 말이에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남편이 다 쓰고 갖다 주질 않았고 저는 어머님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써서 더 했어요. 시어머니는 돈을 여전히 자기 주머니에서 지폐로 꺼내어 주셨는데 돈이 모자랄 땐 장롱 속에 있는 커다란 보자기를 열어 거기서 돈을 꺼내줬어요. 하루는 너무 궁금해서 여쭤본 일도 있었어요. 어머님, 왜 은행에 안 넣으시고 장롱 속에 넣어두세요? 은행? 그것들을 뭘 믿고 넣어두냐? 내 장속이 100배는 안전하지. 하지만 그래도 넣어두시면 이자라도 나올 텐데요. 상관없다. 뭐 내가 한 달에 6, 700은 가져오는데 이제가 뭔 소용이냐? 시어머니는 낄낄 웃으며 대답하셨죠.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당시 시어머니의 월급은 200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당시 물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월 6, 700을 가져오신다니 뭔가 이상했죠. 어머님, 월급이 그렇게나 많으셨어요? 아니, 월급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꽁돈이다, 꽁돈. 네? 공돈이요? 그래. 원래 그런 식당에는 현금으로 돌아다니는 눈먼 돈이 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재미있다는 듯 말하셨죠. 저는 차마 더 이상 여쭤볼 수가 없어서 그냥 시어머니를 관찰만 했어요. 어머님이 식당에 나가는 시간은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라서 아침 일찍이 아니라면 전 거의 집에 혼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가 계신 동안 저는 혼자 집을 정리하고 치우고 식사를 만들곤 했죠. 저희는 애가 생기질 않았는데 남편은 너무 급할 필요 없다면서 느긋하게 갖자고 했어요. 아이가 생기면 돈이 많이 든다고 시어머니도 좀 늦게 낳아도 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혼자 집에 있으면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그런데 그날따라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 장롱 속이 궁금한 거예요. 시어머니 돈 뭉텅이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대체 출처가 어디인지도 궁금하고 뭔지 모르게 수상쩍더군요. 저는 그냥 한번 보자 싶어서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장롱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보자기가 얌전히 있어서 그걸 꺼내어 열어봤는데 제가 봤던 그 돈 주머니가 여전히 있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 현금 다발이 들어있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장부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그것도 열어봤어요. 장부에는 이상한 말들이 적혀 있더군요. 식당 현금 10, 20, 30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월급은 다른 장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좀 이상했어요. 자세히 봤더니 식당 매출과 주인에게 준 돈 금액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그 중간에 돈을 훔쳐낸 걸 표시한 것 같았어요. 말하자면 횡령이죠. 돈을 계산해주고 관리하면서 현금을 중간에서 빼돌린 거니까요. 저는 좀 충격을 받아서 얼른 장부를 덮었어요. 돈주머니에 잔뜩 있는 현금 다발을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군요. 저는 모른 척하기로 하고 얼른 보자기를 다시 잘 싸서 장롱 속에 넣어두었어요. 괜히 가슴이 쿵쿵거리더라고요. 그 후 몇 달은 별다른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 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친정엄마더군요. 어머, 엄마, 어쩐 일로 먼저 전화를 다 하셨대? 친정엄마는 항상 시집 갔으면 자기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먼저 전화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먼저 전화를 주셔서 전 반갑게 말했죠. 하지만 엄마가 대답하는 말투가 무척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 그냥 전화해봤어. 엄마, 몸 안 좋아요?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좀... 혹시 신장 다시 안 좋아졌어요? 왜 그래?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 엄마한테 추궁하듯 물었죠. 결국 엄마가 힘겹게 입을 떼셨는데 병원에서 약을 한번 바꿔보자고 하는데 그게 많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동생이 어떻게든 메꿀 수 있는데 이번 달 생활비가 빵꾸 나서 엄마가 동생한테 너무 면목 없다고 혹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하시는 거였어요.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돼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건데. 아우, 무슨 소리야, 엄마. 겨우 50만 원이잖아요. 전 너무 속상했어요. 저한테도 50만 원이 너무너무 큰 돈이긴 했어요. 시어머니는 매번 가계부 검사까지 하면서 돈을 통제하면서 주셨고, 제가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빼기는 정말 힘든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아픈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돈 50만 원에 미안하다 사과를 수없이 하시는 게 가슴 아파 미치겠더군요. 엄마는 원래 젊을 때 가난하지 않았는데 평생 쪼들리는 거 모르고 살았는데 인생 풍파에 시달려 저렇게 겨우 돈 50에 쩔쩔매는 것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라도 좀 잘나고 잘 살았다면 엄마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고요. 그래도 저는 이번 달 생활비를 먼저 받아둔 것을 떠올리고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엄마, 괜찮아요. 지금 50만 원 가지고 갈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서 저는 생활비 넣어둔 봉투에서 50만 원을 꺼내서 얼른 친정집으로 갔어요. 은행에 가서 기다리고 하느니 그냥 가서 엄마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드리고 오는 게 낫겠더군요. 엄마는 갑자기 제가 집으로 오니까 놀라서 저를 맞이했어요. 아니, 너 집까지... 응, 얼굴이라도 보고 가려고. 엄마 얼굴은 확실히 이전보다 초췌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엄마를 꼭 붙들고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곧장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생활비 50 비는 걸 대체 시어머니께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하나, 뭐라고 말을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돈 한 푼이라도 비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셨거든요. 남편한테는 절대 안 그러셨는데 저한테는 유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밤에 집에 왔을 때 조심스럽게 부탁했죠. 여보, 혹시 나 50만 원만 어떻게 융통 안 될까? 50만 원? 남편은 좀 눈치가 없고 우유부단했지만 그래도 사람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말하지 않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미안한데 지금 우리 친정에 돈이 모자라서 50만 원을 갖다 드렸거든. 그래서 지금 생활비에서 50만 원이 비어서 필요해요. 어머님 아시면 난리 나니까 좀 부탁해 여보, 응?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남편의 비위를 맞춰서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묘한 표정으로 절 보더군요. 50만 원을 장모님께 가져다 드렸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디서 구할 수 없을까요?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하지만 어머니한테 말을 안 하고 내가 어디서 돈을 구해? 아니, 그럼 이번 달 월급 받은 건 다 어쩌고? 용돈으로 쓰잖아요. 아직 월 중반밖에 안 됐는데. 다 썼지 뭐.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남편은 투덜거리듯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구해다 줄게. 고마워요. 꼭 어머님께는 내가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리지 말고. 알았어. 남편은 의욕 없이 대답해서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돈을 구해줄까 궁금했어요. 남편마저 돈을 못 구하면 정말 이번 달 살림이 큰일 나는데 말이죠. 그런데 돈을 안 구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달이 일어났어요. 남편은 대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한 건지 다다음 날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너 며느리라는 게 도둑년이었구나.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면서 저한테 소리 지르더군요. 심지어 아침나절이었어요. 아침 출근 전에 시어머니께 들어갔던 남편은 머쓱한 표정으로 곁에 있다가 저한테 쓱 말했죠.
아니, 난 그냥 옷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된 건지 단박에 알아버리시대. 아, 세상에. 단박에 알긴 뭘 알아요. 왜 필요하냐고 캐물어서 알아냈겠죠. 두나디 둔한 남편은 유도 질문에 넘어갔을 거고요. 나 아침 안 먹고 나갈게. 괜찮아. 그 와중에 남편은 자기가 아침 안 먹고 나가는 걸 대단한 일처럼 말하고 빠져나갔어요. 정말 속이 뒤집어져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가까이 다가와 제 가슴을 밀치기까지 하셨어요. 너 50만 원을 빼서 친정에 갖다 줬어? 그지 같은 것들. 그렇게 돈도 못 벌고 빌빌거리며 산다더니 이젠 거지짓도 모자라 도둑질을 해?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절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집에 있는 돈을 현금 빼서 갖다 줬으면 도둑이지. 그게 아니라... 그리고 너 지난번에 내 장롱도 뒤졌지? 응? 시어머니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셨죠. 그 말에 전 눈앞이 하얘졌어요. 아니, 제가 장롱 열어본 건 대체 어떻게 하셨던 건지 등 뒤에서 식은땀이 났죠. 이래서야 제가 도둑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거의 입에 거품 물 것처럼 화를 내다가 저한테 다가와 멱살을 흔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흔드는 대로 흔들렸고 반항은 절대 하지 않았죠. 제가 잘못한 게 맞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 뺨을 그대로 후려 갈겼어요. 너 같은 도둑년은 뒤져야 돼! 귀가 멍멍할 정도였어요. 저는 뺨을 그때 생전 처음 맞은 것 같아요. 얼굴 맞았다는 그 모멸감이 얼마나 심하던지 고통보다 마음이 더 힘들 정도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왔니 대체? 어디 도둑년이 집안에 들어와서 돈을 훔쳐, 응? 네 어미도 같은 도둑이야. 정말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는 저를 문 밖으로 밀어내셨어요. 저는 힘없이 밀려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것처럼 얼굴이 시뻘개져서 화를 내면서 제 코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리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모욕적이고 너무 모멸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받은 생활비에서 50만 원을 빼서 전해드렸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돈은 건드리지도 않았죠. 제가 시어머니의 장롱을 열어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돈을 건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둑년 취급까지 받을 건 절대 아니란 얘기였죠. 저는 너무 몸이 떨리고 힘들어서 터벅터벅 걸어 친정까지 갔어요. 친정은 다행히도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거든요. 버스로 세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곳이라 걸어서 어떻게든 갈 수는 있었죠. 지갑도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은 상태라 도리가 없기도 했고요. 제가 집에 도착하자 친정엄마가 놀라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머, 너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쫓겨났어. 저는 엄마한테 안겨 펑펑 울었어요. 늦가을이라 날은 춥지 혼자 걸어서 얇은 옷 하나 입고 버스 정거장으로 새 정거장만큼을 걸어서 친정에 와서 만난 엄마였으니 오죽했겠어요. 서러움이 북받쳐 저는 엄마를 껴안고 끝도 없이 울었죠. 일단 엄마는 저를 다독이고서 사정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고 그냥 시어머니한테 혼냈다고만 했죠. 시어머니가 평상시에 워낙 잔소리도 많고 혼내기도 잘하신다고 알던 친정엄마는 또 그 연장선이겠거니 하는 눈치였어요. 다행이었죠. 저는 엄마가 50만 원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혼났다는 걸 알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제가 친정으로 간 지 며칠이 지났는데 그래도 남편이 찾으러 오지도 않더군요. 거의 일주일이 지나서야 남편이 어슬렁거리며 친정으로 왔어요. 아,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면서 집에 안 들어와? 친정 앞에서 절 불러낸 남편이 그렇게 짜증을 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올려다봤죠. 뭐라고? 아니, 나 어머님께 뺨 맞고 도둑년이라고 불리고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그냥 들어가?
민망해서 못 들어온 거야? 아니, 그래도 들어와서 죄송하다 하고 그냥 있어야지. 귀찮게 나까지 움직이게 하고 그래. 남편은 우유부단하고 게으른 사람이었죠. 물론 순하긴 했지만 자기를 귀찮게 하는 걸 무엇보다 싫어했어요. 저는 순간 우라가 치밀어 올랐죠.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우리 어머닌 당신하고 이혼하라고 하셨는데, 아니 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 그래요? 저는 순간 그까짓 거 이혼하라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차피 시어머니 돈도 물려받지 못할 거고 남편만 좋은 일 시키는 걸 텐데 내가 대체 왜 시어머니 밑에서 이런 모멸감을 느끼며 살겠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어머니 말 들을게. 뭐? 이혼한다고. 일단 지금 당장은 별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욕수속 밟아요, 우리. 남편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눈을 껌뻑거렸어요. 당연하겠죠. 그동안 얌전히 당하고만 살았던 제가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하니까요. 그제야 제가 시어머니한테 엄청 당했다는 게 이해가 되는지 남편은 절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돌아서 버렸죠. 멍청이 같은 남편은 대문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더니 몇 번 절 불러보고는 그냥 뒤돌아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애초에 저런 사람과 결혼해선 안 되는 거였죠. 전 속이 부글부글해서 이대로는 얌전히 못 끝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엄마는 어두운 얼굴로 절 보다가 한숨을 깊이 쉬셨죠. 에휴, 대체 너희 시어머니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길래 네가 이래. 정말 말로 표현 못해요. 나 다시 시어머니 못 볼 것 같아요. 당할 때는 그저 서럽고 치욕스럽기만 했지만 나중에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 없더군요. 사실 시어머니가 돈을 번 것도 본인이 능력 있어서라기보다는 식당에서 횡령해서 돈을 꼬불 쳐서 된 거였잖아요. 그 돈으로 은행에 맡기지도 않고 장 속에 넣어두고 뭉칫돈으로 아들 손에만 쥐어주고 며느리한테는 돈 50으로 그렇게 모욕을 주고 말이죠. 어디 한 군데 잘난 구석도 없는 남편과 그저 돈 욕심만 가득한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내가 잘못 고른 건데 뭐 누굴 탓하겠어요. 나도 사람을 잘 봤어야 했는데 말이다. 나이만 더 먹어가지고 쓸모가 없었네. 그러지 마시고 엄마, 아무 걱정 말고 들어가세요. 나 다시 공장으로 가서 일하면 돼요. 나 젊으니까 여전히 취업 언제든지 가능해요.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며 토닥였어요. 아이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었죠. 이혼하고 아이까지 키우려면 정말 고됐을 텐데 그래도 저 혼자 몸만 살피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밤에 들어가서 혼자 잠에 들지 않아 생각해보니 정말 이대로는 그냥 못 넘기겠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욕당하고 서럽게 울고서 그냥 넘긴다면 나중에 정말 큰 한이 될 것 같더군요. 그때 퍼뜩 시어머니 장부를 봤던 것이 기억났어요. 식당 횡령했었지. 매일같이 10만 원에서 수십만 원씩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현금을 빼돌려왔던 것 같아요. 장부에는 나름대로 꼼꼼하게 원래 매출액과 주인에게 준 돈이 적혀 있었죠. 그런데 계산 관리가 그렇게나 엉망으로 되고 있나 싶어서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시어머니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쉬곤 했는데 바로 다음 날이 수요일이었죠. 시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은 근처에서 유명한 맛집이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어디인지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집 사장님의 얼굴도 잘 알았어요. 곰탕으로는 근처에서 따라갈 자가 없다고 하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점심때 그 곰탕집으로 가서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때 보니 카운터에는 주인분의 아내로 보이는 분이 나와 계시더군요. 저는 곰탕을 내오시는 분을 잡고 물어봤어요. 저 지금 카운터에 앉아 계시는 분이 평소 계산해 주시던 분이랑 다르네요? 아, 사모님이세요? 원래 계시는 분은 오늘 휴무고. 아, 그래요?
그럼 일주일에 이틀만 저분이 나오시는 건가요? 네. 원래 분이 서빙하면서도 카운터 계산이 가능한 직원이라 항상 그분이 하시는데 그분 쉴 때는 사모님이 나와 계시죠. 아, 그렇구나. 사모님 미인이시네요. 직원은 웃고서 주방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곰탕을 먹는데 약간 새콤한 깍두기의 맛이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는 곰탕답게 정말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곰탕을 다 먹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면서 은근슬쩍 물어봤죠. 안녕하세요. 오늘 유달리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장사가 잘 되는 날인가요? 사모님은 저를 보시더니 웃으면서 어깨를 들썩였어요. 보통 수요일, 목요일에 수익이 조금 잘 나더라고요. 평소보다 한 몇십만 원 정도 꾸준히 잘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상하네요. 수요일, 목요일은 원래 평일이라 사람들이 외식 잘 안 하는 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집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희한하다곤 생각하는데, 고객분들이 그렇게 오시는 거니까요. 사모님은 전혀 의심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이곳처럼 매출이 많이 나는 집은 하루에 몇십만 원 정도는 일도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말을 던져보기로 했어요. 혹시 사모님, 매출 장부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네?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듯 사모님이 저를 수상하다는 얼굴로 쳐다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찔릴 것도 없어서 그냥 쭉 말씀을 드렸죠. 장부 자세히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왜... 매일매일 몇십만 원씩 비는 경우가 무척 많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일걸요? 네? 사모님은 놀라서 절 쳐다보셨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 했죠. 여기서 일하는 직원분 사적으로 아는 사이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돈 빼돌리는 사람이 있다고. 뭐라고요? 세상에?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정확히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전 그렇게 말하고서 그냥 그 곰탕집을 빠져나왔어요. 아마 곰탕집에서 수십 년을 일한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의심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장부를 보고 나면 당연히 꼬투리가 잡힐 거고 그 후에는 횡령한 돈과 손해배상을 생각해야 하겠죠.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더군요. 저는 그저 실마리만 주었을 뿐인데 행동은 식당 주인과 사모님이 하는 거니까요. 수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은 시어머니가 그 식당에 나가기 때문에 그날은 피하고 다음 주를 노려 수요일에 다시 그 곰탕집으로 갔어요. 나갔더니 여전히 그 사모님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군요. 저는 절 알아보지 못하게 고개를 숙이고 곰탕을 먹고서 슬쩍 일어나서 다시 계산을 하러 갔어요. 어머, 손님은 그때 네,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제가 묻자 사모님은 반색을 하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아유, 세상에. 손님 말씀 덕분에 그동안 세던 돈들 다 잡아냈어요. 매일같이 수십만 원씩 정말 비더라고요. 아휴, 저희가 수십 년 동안 믿고 맡겼던 직원이 횡령이라니.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 너무 불쾌했어요. 어머 세상에, 정말이었군요.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손님이 말씀해주지 않았다면 저희 평생 모르고 당할 뻔했어요. 사모님은 사르르 웃으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 대답했어요. 그 횡령한 당사자한테요. 네? 돈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머나 세상에. 사모님은 너무 놀라셨고 저는 통쾌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뒤 집으로 남편이 다시 찾아왔어요.
남편은 거의 죽어가는 안색으로 저한테 다시 집으로 들어와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들어봤죠. 미안해. 그런데 지금 우리 어머니가 아예 싸매고 누워 계셔서 내가 밥을 못 얻어먹고 집안 살림도 전혀 안 돌아가고 있어. 당신이 좀 들어와 줬으면. 지금 나한테 그 일을 하러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로 살았던 정이 있잖아. 그 정도도 못 해줘? 아니, 일단 사정부터 말해봐. 어머님이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건데? 남편은 한숨을 깊이 쉬었어요. 정말 난처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얼굴에 쓰여 있었지만 별 수 없었겠죠. 어머니가 식당에서 돈을 좀 가져오셨나 봐. 그러니까 월급이 아니라. 월급이 아닌 돈을 가져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식당 같은 곳은 현금 장사니까 그냥 좀 남는 돈이 있잖아. 그거 가져오신 모양인데 그게 주인들이 문제를 삼았나 봐. 당연히 문제 삼지. 그걸 문제 안 삼으면 바보게요? 남편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참았어요. 아니 그래서 주인들이 문제 삼아서 그 뒤로는 지금 난리야. 수십 년간 일하면서 횡령한 돈 모두 내놓으라 하고 있고 거기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지금 그 집 계속 다니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무릎까지 꿇으셨는데도 말이 안 통하나 봐. 아휴, 어쩌다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한테 걸리셨는지. 남편은 한탄을 했어요.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건 주인과 사모님이 시어머니한테 잘못 걸린 거죠. 말이 안 맞는 걸 보니 이 사람과 정말 다시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아예 확고해졌어요. 그럼 이제 당신은 나하고 이혼할 차례네. 뭐? 나하고 당신 이제 같이 살 필요도 없잖아. 아, 필요는 당신한테는 있겠지만 나한테는 없어서. 저는 싸늘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황당하던 얼굴로 절 보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며 무섭다면서 저한테 대화를 시도하려 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어려울 때 힘을 합쳐야 가족이지. 언제 내가 당신한테 가족이기는 했어요? 저는 정말 우습더군요. 제가 차갑게 말하자 남편은 멈칫했죠. 그 사람 머릿속에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모멸을 겪었는지 같은 건 들어있지 않은 거였죠. 당신은 법적으로 내 남편이긴 했지만 가족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었어. 알고 있죠? 아니, 그게... 생활비 한번 갖다 줘 봤어? 어머니가 주셨잖아. 남편은 힘없이 말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요. 어머니가 주셨지. 가계부 검사까지 해가면서 일원 한 장이라도 틀리면 난리 쌩 난리를 부려가면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면서 살았는데 친정에 돈 50 가져다 드렸다고 내가 들은 말이 뭔지 알아요, 당신? 뭔데? 도둑년이라고 하시더군요. 집안에 도둑년이 들어서 도둑질을 했다고. 그래서 진짜 도둑질을 한 사람은 누구지? 아, 어머님이시네. 어머님은 진짜 남의 돈 제대로 수십 년이나 빼돌리다가 도둑질 하셨잖아. 어쩌지? 남편은 얼빠진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이왕 시작한 거 거침없이 말했죠. 이제 어머님 깜빵 갈 수도 있다고. 알겠어, 당신? 그제야 현실이 다가오는지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쏘아댄 말에 대꾸를 할 말을 못 찾겠는지 한참이나 멍하니 절 쳐다보다가 등을 돌려서 가더군요. 그 후 몇 달이 지나서 남편하고는 이혼했어요.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몇 달 뒤 들은 말로는 그 식당 주인과 사모님이 제대로 물고 늘어져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돈도 당연히 다 물어주고 정말 감방에 갈 상황이라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속이 시원했어요. 저한테 했던 행동도 정말 멸시적이고 모멸감이 들었지만 실제로도 남한테 피해 입히면서 도둑질을 한 거잖아요. 저는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벌을 받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시어머니는 아마 수십 년을 더 그 식당에서 돈을 빼돌리면서 신나서 도둑질을 했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속 시원하게 들으셨다면 좋겠어요.